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의 역사 속 가족 이야기는 정준채 남매들의 후반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더신한입니다.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했죠. 정씨 삼형제에게 이 전쟁은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노릇노릇 넷째인 정권이 가장 먼저 인민군에 징집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1950년에 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추 역시 인민군 장교로 잠깐 복무를 했는데 1952년 무렵에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정준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정추는 아마 인민군의 장교로 복무하던 때부터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일선 장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결국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2년 정추는 모스크바 유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발이 됐고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죠. 정추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작곡 실력으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해요. 차이코프스키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제자 알렉산드로프라는 작곡가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음악을 배웠는데 알렉산드로프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대요. 음악적인 재능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리게 되죠. 정추가 모스크바에 들어가고 다음 해인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소련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죠. 프루쇼프가 집권하고 스탈린의 어떤 1인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북한 유학생들도 그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당시 정추와 함께 모스크바에 유학하고 있었던 사람이 김원균이라는 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까지 북한에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하게 되는 음악가인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김일성 1인 지배 체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추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내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지은 김원균에게 가서 이제 당시 막 1인 지배에 대한 비판이 소련에서 일고 있으니까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이제 그만 불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더니 김원균이 씩 웃더군요. 이런 식으로 회고를 합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어떤 1인 지배에 대한 비판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1958년 모스크바에서는 북한 유학생 대회라는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정추가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연설을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북한 대사관이 정추를 비롯한 유학생 그룹을 압박해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추가 차이콥스키 음대를 졸업합니다. 조국이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만들어서 졸업작품으로 냈고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는 유례 없이 만점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마쳤고 졸업을 했고 그럼 이제 학생 비자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북한 정부는 정추에게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당연히 정추가 돌아갔을 때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대사관 직원한테 쫓겨가지고 막 숲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정추는 후르쇼프 서기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조선노동당원인 저로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인 숭배와 그 후과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소련에 남아 투쟁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소련에서 북한에 대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에게는 어떤 생존 수단도 남아있지 않으니 저에게 소련에 남을 권리를 제공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편지를 써요. 근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으면 전해졌을 리가 없죠. 근데 아마도 이 편지가 후르쇼프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정추가 모셨던 지도교수와 이 음악계의 좀 고위 인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후르쇼프 정권에서는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고 결국 소련에서는 정추를 비롯한 이 유학생 그룹의 망명 신청을 허가해 줍니다. 다만 모스크바를 떠나서 다 흩어져서 살아. 그래서 어디는 뭐 시베리아로 가고 어디는 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흩어져서 살게 되고 정추가 선택한 도시는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의 일부였던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여기서 카자흐 국립여자대학교의 음악학부를 창설하는 일을 담당하게 돼요. 이때 정추를 포함해서 망명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명 정도 되는 그룹인데 이 10명이 망명한 직후에 나머지 유학생들은 거의 납치되다시피 북한으로 돌아가요. 실제로 차이콥스키 음악원 앞에서 유학생 한 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 당시 주 소련 북한 대사가 추방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엄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만큼 망명에 정추는 성공했지만 형인 정준채는 북한에 남아있잖아요. 당연히 정준채의 상황도 좋지 않았겠죠. 이미 남한계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된 상태에서 정추와 정준채는 1956년도에 정준채가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당시에 이제 최승희라는 무용가의 무용 작품이었던 사토성의 이야기라는 작품을 영화화를 하려고 이 정준채가 모스크바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추는 음악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죠. 이때 1956년에 모스크바에서 이 형제가 한번 만나고 그 뒤로는 이제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뒤로 정추는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승희의 무용 작품을 영화화한다고 했는데 최승희 본인도 벌써 1950년대 말부터는 사실상 실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정추가 망명에 성공한 1958년이 돼버리면 이제 정준채도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이 1958년에 정준채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정추에게 편지를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잘 있으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잘 남아있길 바란다. 나는 사상 재건 사업차 당 학교에 입학해 잘 배우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상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 학교에 들어갔다는 건 내 사상이 잘못됐다고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 상황에서 정준채 본인은 사실상 숙청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 편지가 정준채가 정추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이후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증언이 있었고 1960년을 전후해서 정준채의 이름이 이제 북한 매체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960년 즈음에 활동을 금지당하고 그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망명에 성공한 정추라고 해서 삶이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 모스크바 유학을 갔다가 알마티로 망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양원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마티 현지에서 언론사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고려일보라는 한인 언론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북한 체제 눈밖에 나기 쉬웠던 사람이죠. 2006년도인가 길거리에서 그냥 교환의 피습으로 사망했거든요. 이게 알려진 바로는 그냥 강도살인이었다고 하는데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높은 확률로 북한의 테러로 추정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까지만 해도 이럴 정도인데 1950년대에 망명한 이 정추의 삶은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죠. 정추는 망명 허가는 났기 때문에 소련에 거주할 수는 있었지만 소련의 국적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북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로 알마티에 살게 됩니다. 17년이 지난 1975년에 이르러서야 소련 국적을 받게 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살게 되죠. 정추는 알마티에 거주하면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의 민요를 태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록에 상당히 열중하던 사람이어서 고려인들의 민요나 창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최승희의 무용작품의 뭐 음악 악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소장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 동시에 작곡도 많이 해서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담은 교향곡을 작곡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고 있었던 막내 정근. 정근은 북한으로 망명한 3명의 형과는 달리 남쪽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북한에 가서 모두 한 자리씩들을 하고 있었을 때 정근의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겠죠. 형들 때문에 뭐 아무 이유 없이 형무소에 가서 고문을 받기도 했었고 자살기도도 했었고 결국 정근은 이데올로기에서 좀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합창단을 조직하고 이념에서 자유로운 동요 작곡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는 그 노래, 예, 둥글게 둥글게 뭐 이런 동요들 이런 곡을 남긴 분이 정근입니다.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인 뭐 딩동댕 유치원 이런 데서 방송 작가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린이 음악 교육에 상당히 헌신했던 분이죠. 이 5남매는 현재 모두 작고하신 상태입니다. 첫째인 정준채는 언급했다시피 60년대 즈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둘째 정경희 씨는 2011년에 사망했습니다. 정추는 한 10여 년 전인 2013년에 돌아가셨고 넷째 정권은 말했듯이 이제 전쟁 중에 징집돼서 50년에 돌아가셨고 정추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인의 민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서 이게 상당히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 어차피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상당히 가까이 접근을 했었죠. 2012년에 광주 남구청의 초청으로 광주에 와서 이제 지휘도 한번 했었고 원래는 이제 완전히 광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다가 준비하는 과정에 2013년 알마티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남한의 작곡가 정근은 270여 편의 동요 작품을 남기고 2015년에 사망하셨고요. 뛰어난 작곡가고 또 영화 감독이고 또 번역가였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북한, 소련, 뭐 카자흐스탄, 뭐 남한 각지를 오가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체제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생각해보면 그 어디도 이제 고향이나 조국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특히 여러 곳을 망명했던 정추의 경우는 더욱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이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던 시대에도 같이 영화를 만들고 책을 써냈던 이 형제들의 삶을 또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시간들을 여전히 생각하게 됩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